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과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지역에서 공동 주최하는 시민 아카데미 도시 삶을 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명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박인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인수와 함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다라는 그 별명이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80년, 15년 전쯤부터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프랑스의 그 지리학자가 서울의 아파트 상황을 가지고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여자 지리학자가 소르본느 대학에서. 그러면서 그 자기 논문을 출판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로 출판을 했어요. 번역을 해갖고. 그러면서 책 제목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붙이는 바람에 이제 그 유명해진 이름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막 많이 쓰게 됐는데,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 별명 자체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용어로서 우리 사회의 아파트 현상을 이렇게 하고들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다 아시겠지만 비판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해 욕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괜찮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분양을 받기를,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가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욕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과 어떤 욕망하는, 서로 희망하는 면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아파트의 아주 유별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이제 말도 많고 털도 많습니다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문제로 봐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주거 유형별 주택수의 변화입니다. 누적 그래프로 그린 건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62.3% 전체 주택의 60% 이상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 대부분 뭐 다 아시는 상황일 텐데, 아파트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인간적이다, 획일적이다, 너무 서울에서 제주까지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고, 아파트의 그 획일적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외국의 그 희한한 아파트들을 막 이제 뭐 이런 설계를 우리도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유럽이나 뭐 중국, 베이징이나 이 암스테르담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그 아파트들입니다. 다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데 뭐 있는 이런 새로운 이런 설계들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지금 몇 개 본 이 이상하게 생긴, 우리가 보기에 좀 새롭게 생긴 이 아파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그냥 상업 상품,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형태일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주 진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건, 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그 별명 자체부터 저는 이제 좀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편인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아니
이 오른쪽에 보시는 두 개의 사진은 위쪽은 파리입니다. 아래쪽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확연히 우리나라의 도시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한 5, 6층 되면서 도시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이 건물들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저 상점도 있고 어떤 건물은 오피스이고 어떤 건물은 호텔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도시의 건물들의 대부분은 주거 기능이 되어 있죠. 아주 그 도심 한가운데 일부만 빼놓고는 대부분 주거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도 파리 아파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7층이 19세기부터 다른 계층이 거주했던 아파트 뭐 이런 비엔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의 나라나 우리의 나라나 우리 사회나 아파트가 매우 많은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그들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요. 그들의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 파리나 비엔나에 있는 이 아파트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일까? 보기에 전혀 다르죠. 이 다른 형태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파리나 비엔나의 아파트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시가지 도시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서 있습니까? 그냥 직접 접해서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가게도 그렇고 뭐 오피스도 그렇고 그냥 스트리트에서 직접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전부 다 그 길과 아파트 사이에 일정 부분에 많던 적던 녹지가 있고 거기에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단지도 있고 아주 거칠은 단지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단이 돼 있다는 거죠. 도시의 가로 공간에서 직접 건물을 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바로 단지입니다. 단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단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일반 건축물처럼 그냥 아파트가 서 있죠. 길가에. 사실은 저는 이제 흔히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도시의 건축물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동 하회마을의 집들도 골목에 그냥 접해 있습니다. 골목에서 그냥 길에서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명동의 길거리에서도 그냥 건물들을 길에서 그냥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북촌도 마찬가지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 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로 공간과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차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별명을 아파트 현상으로 비롯되는 별명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단지공화국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이 단지공화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지공화국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라는 게 오늘 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이 1964년쯤에 아마 찍은 사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 단지죠.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1961년에 짓기 시작해서 64년에 이런 몇 개 동이 더 지어졌으니까 아마 이건 64년에 찍은 사진일 텐데요. 이 사진 두 개는 지금이라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캡처할 수 있는 서울시의 항공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64년이고 이거는 2020년이니까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한
5, 60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5, 60년의 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 도시 상황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건 물론 당연히 다 단지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는 단지들이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일반 도시의 그 건축물들입니다. 이것들도 다 주택입니다. 이것들 이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밖에 있는 게 다 주택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차이는 64년에는 이것이 전부 다 1층짜리 도시형 한옥이나 이런 1층짜리로 빼곡이 차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 4층짜리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빼곡이 차 있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걸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훨씬 이제 곰이라된 거죠. 여기서는 여전히 뭐랄까요, 놀이터나 뭐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하기는 5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로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자, 이 현상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왜 이렇게 단지의 형태로 튀면서 서양과 달리 단지 형태로 담장으로 둘러싼 채로 들어가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단지와 전략, 아파트 불패, 신화가 아니라 전략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1960년대 마포 아파트 단지 이후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붐이 일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사회가 그 유명한 압축 성장을 한 시기였죠. 압축 성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을 갖는 중산층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70년대, 80년대를 경유하면서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계층들이 엄청나게 양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이 대목이 조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의 지금 키워드를 결정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이 대목에서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람이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소비의 욕망 수준이 높아집니다.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의식주 전체에 있어서. 다음 우리 오늘 테마는 이제 주거 환경이니까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욕망 수준이 높아집니다. 나도 이제 벌만큼 버니까 살만한 동네에서 살만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국민들의 많은 비율이 중산층이 되면서 그런 욕망을 갖게 됐단 말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경유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변화한 욕망을 충족시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동네의 환경을 수준을 높여줘야 됩니다. 놀이터도 늘리고, 체육시설도 늘리고, 공원도 늘리고, 또 뭡니까? 도서관도 늘리고, 미술관도 늘리고,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타깝게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정리하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압축 성장, 경제 성장에 모든 국가적인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동네 하나하나를 환경을 좋게 하는 데다가 국가의 예산이나 모든 힘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과 공업개발과 이런 데, 산업개발과 이런 데가 쏟아붓고 있었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점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은 동네, 좋은 집을 구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서양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거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1950년대, 60년대를 경유하면서 이 비슷한 현상을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국민들의 동네 환경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정권을 잃게 됩니다. 인기를 잃어가지고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고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동네 환경들이 그때가 만들어진 겁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고, 동네마다 실내 수영장이 있고, 동네마다 축구장이 있고, 미국이라면 동네마다 야구장이 있고 하는 것들이 다 50년대, 60년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압축 성장 시기에 우리도 비슷하게 국민들의 그러한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그런 욕망 수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거를 동네마다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해서는 역시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만에. 그래서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든지 이걸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 일반 도시 공간들은 그냥 놔둔 상태로 단지별로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원, 주차장, 실내 수영장, 놀래면 실내 수영장이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이런 걸 다 갖춘, 제가 이제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데, 이런 오아시스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만든 것도 아니죠. 만들라고 민간 건설 업체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럼으로써 정부는 말하자면 정부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국민들에게 살만한 동네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단지화 전략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우리 사회가 택한 전략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중산층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별로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평생을 저축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써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풍요로운 주거 환경을 누리려는 그 희망을 이제 충족시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 바깥 세상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3층, 4층으로 고미래가 될 뿐이지 놀이터 하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전주시도 아마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동네마다 4층짜리 다가주택, 다세주택으로 가득 차서 모든 골목이 주차장화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화돼 있고 놀이터는 찾으려면 눈치채기 찾기 힘들고 어디 한참 찾으면 있긴 있죠. 그렇지만 흔치 않고 도서관도 구립도서관 정도 한두 개 있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단지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반 동네가 이 일반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일반 동네가 공원도 적지 않은 있고 모든 그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면 굳이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인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단지화 전략이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동네의 환경을 보살펴 주는데 국가의 에너지를 배분했다면 압축 성장이 아마 굉장히 느려졌을 거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이 한국 사회의 고도 경제 성장, 한국 사회가 현재 GDP 세계 하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서는데 1등 공신이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효용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방식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많은 효과를 얻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가득 차 있는 이 주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치유에 서둘러야 된다. 이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서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말씀이고요. 그 문제를 몇 가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요.
또 화면에 보시는 데는 어디냐면은 서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서울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서울의 그 양재천, 여기가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이라는 한강 지휘 하천변에 있는 포이동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19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1980년대에 개발됐을 때 도시계획 도면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면. 그러니까 1980년, 81년에 그려진 이 신규 개발 계획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 게 주거지역이고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있고 빨간 게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짙은 노란색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옅은 노란색이 2종이고 아주 연한 노란색이 1종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양재천조차도 일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아파트 단지가 여기 3종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필지별로 다 구획이 돼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건 80년대 계획 도면이고 현재 2020년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조사한 도면이 다음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은 여기 이제 공원이고 뭐 학교고 하기 때문에 노란색은 아직 주거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빨간색은 상업 기능으로 변한 건물들이고요. 파란색은 업무 기능, 사무실이나 이런 업무 기능으로 변한 건물. 이 내부 필지의 일부 이제 그 길가는 전부 다 빨갛거나 파란 걸로 다 바뀌어 있죠. 작은 길이든 큰 길이든 간에 이 기숙지 내부 골목 동네만 노란색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뭐 접근성이 좋은 데가 다 가게로 변했다는 거죠. 가게나 사무실로. 이 도시 생태계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 생태계란 말은 도시의 이 토지들은 이 작은 필지들은 전부 다 소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다 제각기의 토지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이 토지 소유주들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토지 이용 건물의 그 용도를 계속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요새 사무실을 임대하는 수입이 좋겠더라. 그러면 사무실로 바꿉니다. 또 뭐 하는 게 좋겠더라. 또 그 용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 가게가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레스토랑이 꼭또 휴대폰 가게로 바뀌고 따라 다르겠죠. 이런 일들이 이런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이 도시 생태계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도시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개인이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 도시 전체를 보면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상업 기능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용도가.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아파트 단지는 한 번 생기면 바뀔 수 없습니다. 1000세대 단지, 800세대 단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려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어렵다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뭐 해서 재건축을 어렵다리 해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 전부 다 백화점으로 다 바꾸겠다. 이거 못하게 합니다. 허가가 안 나죠.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일단 지었다면 40년 동안 꼼짝 말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하철역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노선으로 지하철역이. 이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장담하건대 1년 이내에 이 주변의 땅들이 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싹 바뀔 겁니다. 역세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싹 바뀌는 거죠. 용도가. 그것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땅값이 올라갔고 누구가 돈을 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이라는 것은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는 편익해서 도시 기능이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교통이 좋은 곳이 당연히 상업 업무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로 둘러싸인 사거리에 전철역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에 몇 군데. 전철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 가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지하철역이 서울 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시의 토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순간, 도시의 토지는 도시 기능에 따른 자율 조정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주시도 지금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조금 이따 아마 표가 나올 텐데요. 아파트 비율이 한 74% 되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 아파트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건 대부분 단지일 거기 때문에 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단지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지로 덩어리져 있다는 거죠. 한 번 단지가 되면은 다시 소필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4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꼼짝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새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한다고 하고 있죠. 10년이 아니라 5년 후의 변화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바뀐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에 40년, 50년 동안 꼼짝 못하는 형태로 도시의 토지를 묶어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뭘 고민하느냐? 도시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 기본 계획상으로 단지가 돼 있는 주거지역 도시 토지 중에 가용지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아파트 단지가 돼 있는가를 조사해서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아파트 단지 개발을 금지해야 된다. 단지 개발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늘려가면 도시마다 모든 도시가 동맥경화에 걸려버릴 것이다. 도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도시 토지인데 도시 토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묶어두면서 어떻게 미래 변화에 대응하겠냐. 그런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파트 규정이 나오는군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간단하게 한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지금 이 통계가 제가 조사를 한 건데 전주시에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 평균이 60.3% 아파트 비율이. 그런데 전주시가 75.8%입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도 그 비율이 안 됩니다. 58.3%밖에 안 됩니다. 부산도 전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왜 걱정해야 되느냐? 한 가지 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학교가, 명지대학교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데, 용인이 아파트가 또 많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주시구 세 개 구가 있는데, 이 처인구는 농지가 많은 곳이라서 뭐 예외로 치고요. 기흥구와 수지구가 아파트 비율이 90%가 넘거나 뭐 육박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한번 용인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어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걸 들고 갔습니다. 지금 용인의 기흥구와 수지구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통계를 봤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통계 중에 인구 1000명당 도시별로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 군, 구가 229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쫙 조사를 해서 통계를 순위별로 쫙 세워봤어요. 놀랍게도 용인시가 꼴찌입니다. 진짜 꼴찌는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3개 아파트 단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노원구는. 세종시는 이제 아직 뭐 형성 중인 도시니까 예외로 치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트 단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일수록 사업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단지로 꽉 차 있는 도시에 사업체를 어디다 차리겠습니까? 사업체가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내 상가 몇 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부족한 게 당연한 것이죠. 일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하면서 상업용지 몇 개를 만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지금 오른쪽에 이 포이동에서 보시듯이 이런 단독주택지가 스스로 용도를 변해가면서 사업체가 이게 다 뭐 있습니까? 다 사업체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빨간 거 파란 거가 빨간색 파란색이 이런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토지 이용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라는 면에서 아파트 단지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는 주택 시장에는 가지 유형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뭐 원룸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뭐 많죠. 준주택, 뭐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도 있고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유형들을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부 다 이 소필지 지역들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는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이런 거죠. LH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 1인 가구가 요새 20%가 넘고 25%가 넘는다니까 우리도 1인 가구용 유니트를 아파트를 좀 비중 있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체 세대수의 20%는 1인 가구용으로 한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짓고 나면 40년 동안 꼼짝 말합니다. 이런 경직된 공급 수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 상황, 주택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동네들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동네들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더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모든 다양한 변화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갖가지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것이 이제 도시의 자율적인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 구조적으로도 이 아파트 단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옆 아래 10대 7,800이라고 써놨습니다. 10대 7,800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 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한 개의 집을 짓는 행위를 한 개의 커다란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짓는 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작은 일을 한 개의 큰 일로 바꿔버린 거죠. 큰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10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 건설 분양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빅10 건설회사들 있죠. 뭐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10개 업체를 1등부터 10등까지를 이렇게 해서 아파트 매출액 총액을 더했습니다. 아파트만으로 올리는 매출액 총액을 더했습니다. 10개 빅10에. 그리고 다시 또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건설산업 총람이라는 걸 뒤져서 건설업체 중에서 1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규모 건설업체라고 할 만한 1년에 한 100억 원 이하이면 큰 업체는 아니죠. 그래서 100억 원 이하인 업체들을 다 더해서 그들의 연평균 매출액을 그들이 7천 연평균 매출액을 가지고서 이 빅10의 총 매출액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7,8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빅10의 아파트 단지 건설 먹거리를 유지하느라고 7,800개의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먹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7,800개의 중소건설업체의 먹거리를 10개 빅10이 지금 매년 자기의 매출로서 대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7,800개면은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한 240개 됩니다. 지분구가 한 240개 됩니다. 240으로 나누면 한 36,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전주시에 무슨 구죠? 두 개 구 있죠. 제가 전주시 구 이름에 익숙치가 않아서 덕진구 이 구에 35개 건설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태원의 사업대입니다. 안동군에 30몇 개의 건설업체가 활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면서 음식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군계 평균. 제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일본의 통계를 뒤졌어요. 일본은 매년 옛날에 150만 채를 지었습니다. 1년에. 그런 것이 요새 한 100만 채 가까이 짓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1년에 짓는 그 한 100만 채가량의 주택 중에서 이 유형별로 어떻게 되나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일본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 나라에 속하는데 중고층 아파트가 38%, 공동주택이 38%밖에 안 돼요. 52%가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1호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 단독주택을 1호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2%가 단독주택입니다. 10%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나가야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다가오시대 자수주택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2%가 필지별로 건축되는, 주택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 한 10%밖에 안 되죠. 다가주택, 다세주택 다 합하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작은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짓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역주택회사, 이런 작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한 50%를 짓고 있습니다. 전체주택에. 중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도 큰 건설업체가 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멘션이라는 거는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죠. 또 단독주택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대형 주택 건설회사에서 주택 메이커로서 단독주택 사업도 많이 합니다. 일본은 테키시 하우스니 가지마 주택이니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단독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있죠. 워낙 시장이 크니까 단독주택 시장이. 근데 50% 정도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건설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택 경기가 불경기다라고 그러면 골목 경제 침체를 다 걱정합니다. 왜? 이들이 불경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경기가 불경기다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빅텐 중에 누가 부도가 나는가 이걸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다 빅텐이 거의 다 하는 빅텐은 아니지만 메시티의 건설업체가 다 큰 건설업체들이 다 맡아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산업의 구조, 체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빅텐이 아니면 금방 아주 작은 업체들로 이렇게 떨어지죠. 가운데 그 견실한 업체들의 그 허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게 우리 건설업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도 결코 국가 산업 구조 면에서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이 주범이 저는 단지화 전략이었다. 단지화 전략은 부정적인 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작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설계 계획 중심의 어떤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단지 아파트 단지가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생활 양식과 어떠한 생활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오히려 제 주 관심사인데요. 산업적인 측면이나 도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을 합니다. 소집단화, 나무구조, 표출구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집단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한 1,800만 호쯤 됩니다. 1,800만 호쯤 되는데 1,700만 호, 1,800만 호쯤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한 1,100만 호 이 정도 되죠. 그것이 한 3만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만 개의 단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만 개면은 평균 한 300호, 400호쯤 됩니다. 평균으로 한 단지당.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한 300세대, 400세대씩 소집단화돼서 담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300세대, 400세대씩 이렇게 소집단화돼서 울타리를 친 동네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그리고 이 도시 공공공간은 자신의 그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에만 자기 동네고 이거는 자신의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동네는 누가 갖고 오느냐 이거. 이 동네는 누가 갖고 오느냐. 이 동네는 나라에서 알아서 갖고 라는 거죠. 여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나무구조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구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아파트 단지를 개념적으로 그린 다이아그램이고요.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이런 골목 동네를 개념적으로 그립니다. 나무구조라는 것은 모든 나무에 그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이파리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이 이파리마다 딱 하나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하나씩 정해져 있죠. 이게 나무 구조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를 딱 갖고 있죠. 이 아파트 단지가 전형적인 나무 구조의 그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강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파트 단지에 아마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 분의 주소가 대부분 뭐 이런 식이죠. 무슨 단지, 5동 1305호.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소를 갖게 있잖아요. 자, 그럼 5동 1305호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5동 A 단지, 모 단지 5동 1305호에 사시는 분이 이 사회와 이 공공 영역과 자신의 집을 이렇게, 오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바깥에서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는 부출입구 아니면 부출입구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부출입구, 부출입구 한 두 개쯤 갖고 있죠. 출입구를.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반드시 5동으로 가야 됩니다. 5동. 3동으로 가면 다시 밖에서 돌아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밖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5동으로 가서 1305호니까 5, 6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5, 6호 라인. 3, 4호 라인으로 가면 안 됩니다. 5, 6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5, 6호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1305호입니다. 나올 때도 똑같은 그 길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집이 그런 방식으로 길이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뭘 뜻하느냐? 저는 아파트 단지를 군대 막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군대 막사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공간 구조가 군대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대대, 1중대, 군소대, 2군대. 이게 딱 계시죠. 자, 그래서 군대에서는 자기 소대장 외에 다른 소대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기 소대장, 1소대원이 1소대장과 2소대장을 비교하면서 우리 소대장보다 2소대장이 훨씬 바람이 좋아. 이런 걸 비교하는 군인은 별로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가 바라는 군인상이 아니죠. 무조건 자기 소대장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 훌륭한 군인입니다. 군대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개인이 서로 만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군대 조직입니다. 1소대원은 2소대원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PX에서나 만나겠죠. 아파트 단지가 똑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 나무 구조의 공간 구조는 각각 집에 거주하시는 국민들 개인들이 다른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마주칠 확률을 최소화시켜 놓은 공간 구조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골목동네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다.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국을 들렀다 갈 수도 있고 친구 집을 들렀다 갈 수도 있고 걸어가는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원에 앉아서 한 시간 앉아서 시간 보내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길들은 전부 다 공공공간입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소집단화되어 있어서 외부인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인들이 서로 다른 개인들을 우연히 만날 확률에 열려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파트 단지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개인을 마주칠 확률을 최소화시켜놓은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접촉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소집단화돼서 공공과 개인이 직접 만나지도 못하게 담장으로 막고 있고, 또 옆집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주변 개인들과 우연히 마주치고 어울릴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동앞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서로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시켜 놓은 공간 구조가 아파트단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표출부대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입니다. 흔히 흑일적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발코니까지도 전부 다 실내 공간으로 확장해서 꽉 막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른 개인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다 다른 존재고 모든 개인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똑같은 개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은 기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다 다르게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커튼 색깔도 다르고 키우는 화분도 다르고 가구도 다르고 벽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다 다릅니다. 다른 개인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생활의 모습이 한 톨도 밖으로 내비쳐지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획일적으로 만드는 표출, 개개인의 삶들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골목 동네들은 도시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전부 다가 다른 표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살면은 옆집의 풍경이 우리 집하고 다르다라는 걸 시시각각 느낍니다. 느끼죠. 그래서 매번 옆집 사람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마주치지 않더라도 저 집이 내놓고 있는 화분이 우리 집하고 다른 화분이다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저 집의 대문 색깔이 우리 집 대문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걸 매번 느끼고 저기서 지저대는 개가 우리 집 개하고 다르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 순간 저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또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나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나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매번 느끼게 됩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걸 방해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자기 이웃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일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수상화시키죠. 앞만 둘러봤자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다른 이웃이 살고 있을 거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추상화됩니다. 나와 다른 이웃의 시민들이 추상적으로만 인지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는 심각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귀결되는가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유럽에서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유럽의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단지로 안 돼 있다라는 이 길에서 직접 이렇게 접촉돼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들은 발코니를 통해서 이런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아파트지만 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이 아래 사진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사진이죠. 이들이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가곡을 부르고 오페라의 한 대목을 부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나와서 이제 구경하는 그 장면이 어디선가 한번 하니까 각 도시에서 서로 따라하기 해갖고 막 유명해진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발코니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개인들의 다른 삶들이 다른 활동들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해지는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개인들을 만나거나 다른 개인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일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에서의 삶과
이런 다가구 주택이 됐던, 그것이 단독주택이 됐던, 다세대주택 동네가 됐던, 이 골목골목이 직접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이 됐던, 이게 다 똑같은 거죠. 골목에서 직접 개개인의 집들이 이렇게 접속되고 표출되는 집들, 동네. 이 동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골목 동네에서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왔는데, 이렇게 빨리 누군가 빨리 고쳐주겠지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항상 월요일, 목요일은 분리수거를 해갔는데 이상하게 2주일가 지났는데 분리수거를 안 해가서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골목의 주민들이 이제 하나둘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죠.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 도대체? 왜 가로등을 안 고치는 거야 도대체?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이건 구청장을 향한 불평. 구청에 대해서 이 일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공간 아닙니까? 골목이라는 건. 공공공간의 시설물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왜 업무를 소홀히 하는가라고 불평이 이제 늘어나죠. 곧 인터넷 민원란이 막 이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또 쉽게 결집을 하죠. 결집을 해서 우리 동네에 구청장 선거를 한다, 시장 선거를 한다.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없는데 놀이터 만들어 줄 겁니까? 안 줍니까? 공약을 하세요. 공약 안 하면 안 찍어주지 뭐 이런 골목 동네에서는 이런 골목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개인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분출되는 그 욕망과 희망과 혹은 불만이 금방 시민사회의 공통욕구로 결집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이랍니다. 왜? 모든 개인들의 집이 골목이라는 공공공간의 환경의 그 퀄리티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좋아져야 내 삶도 좋아지는 겁니다. 공공이 좋아져야 내 삶도 좋아집니다. 자, 그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의 삶은 어떤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죠. 쓰레기를 안 칩니다. 가로등을 안 고칩니다. 가로등 꺼졌는데. 똑같이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안 고칩니까? 왜 안 치워갑니까? 그런데 이때 이 불만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관리사무소를 향한 겁니다. 절대 구청장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기해봤자 구청장은 아파트 단지의 환경, 가로등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을, 사유재산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고쳐줍니까? 그럼 구청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개인들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쌓이는 욕망과 희망과 혹은 불만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사유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 그럼 이런 분들은 공공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자신의 주거 환경의 퀄리티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관심은 있겠죠. 도시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싫어하진 않고, 좋아지는 쪽으로 지지를 보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단계 건너서 간접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매일매일의 우리 국민의 60%가 이런 곳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동네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시민 문화를, 그리고 사회를 걱정하는,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시민 문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파트 단지 획일적이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전망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어떻게 자신의 열의를 다해서 관심을 표현하겠느냐.
저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도 이거하고 관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60%가 공공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의. 자기 자신의 주거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공간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계시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한 파트로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벌써 이제 1시간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얘기는 좀 짧게 다들 여러 번 들으시겠지만 도시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위의 개발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이제 도시 재생의 시대가 다가와서 서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골목 풍경을 이렇게 가꾸고 이런 작은 집들, 협소주택이라고 부르죠. 작은 집들을 예쁘게 져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골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둘 늘어나고 또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작은 도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한 골목 속에서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일을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골목을 가꾸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동네도 깨끗하게 길을 다듬고 이 집들의 벽을 단장을 보수해주고 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그런 땅 밀고 그냥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을 아파트 이렇게 작은 개발을 재건축도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또 가구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고령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제 내재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속에서는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그 필요가 덜해질 테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주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땅콩집이죠. 경기도에 있는 땅콩집. 한 필지에 두 집을 이렇게 나란히 둔 땅콩집이고, 이거는 땅콩밭이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땅콩집을 계속 지은 겁니다. 그래서 땅콩밭이라고 이런 현상도 일부 벌어지고 있고, 아주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타운하우스 단지, 경기도 동백지구에 아펠바움이라고 들어진 붙인 제법 비싼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기도 하고, 또 도심 한복판에 이런 옛날 노후 한옥을 구입해서 작은 대지면적 한 30평, 25평, 30평밖에 안 되는 작은 한옥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계시고, 또 이런 협동조합 주택, 그래서 이런 이제 유명한 서울의 성산동의 소행주 1호부터 지금 9호까지 있을 텐데,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거 이런 게 이제 줄여서 소행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가구가 모여서 전부 다 이 건축가가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평면을 다 다르게 9가구의 희망사항을 들어서 다 다르게 설계한 그런 주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조금씩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니트마다 세대마다 다 다른 평면을 갖고 있는 이런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의 소비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아파트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이러한 희망, 서로 다른 개성적인 주거 공간을 찾는 이런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양에서도 선진국들에서도 소득 수준이 2만 불, 3만 불 되면서 아파트 시대가 끝나고 그런 다양한 주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이제 그 시대가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아니죠. 단지 공화국. 단지 공화국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 단지 공화국이 됩니까? 왜 아파트 단지가 인기가 있는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서는 살만한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산층들이 좋아할 만한 다가구 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골목이 전부 다 이 주차장처럼 꽉 차 있고 애들이 아주 놀 데가 별로 많지 않고 아파트 단지도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죠. 거기에 뭐 놀이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시대가 끝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아파트 시대가 끝난 것은 그런 동네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 60년대 동의하면서 모든 동네가 공원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 그런 동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울타리를 치고 단지 안에서 그런 시설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가지형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럴 그 여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럴 상황 변화가 지금 이루어졌냐는 거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울한 시나리오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동네 인프라 투자가 소극적입니다. 정부 정책이. 생활 SOC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생활 SOC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아직 형편없이 부족하죠. 투자가 행보를 부족합니다. 모든 동네가 아파트 단지만큼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는 아파트 시대가 끝날 리가 없죠. 여전히 아직도 단지화 전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를 자꾸 만들어서 스스로 주차장 놀이터 해결하라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골목 동네들은 환경이 나쁜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시장 경쟁력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측된 미래는 아주 암울한 거죠. 무엇이냐? 아파트 단지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자체가 고급 상품과 저급 상품으로 다시 객층화될 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안에 이런 고급 조경시설을 한다든가 놀이터를 뭐 캐리비안 베이처럼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단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네요. 전주 태평동 SK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경을 아주 고급으로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뭐 당연히 분양가도 더 비싸겠죠.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와 중급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차별화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오히려 예상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고급으로 만든다던가 헬스 클럽을 아주 밀접하게 만든다던가 이거는 지금 용인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 두 동마다 하나씩 로비 하우스를 둬가지고 손님들을 집으로 까지 모시지 말고 이 로비에서 응접실 세트를 다 갖추고서 대접하세요. 이런 것도 생겨나고 사실은 별별 희한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옵니다. 고급 단지들이 이제 나옵니다. 또 뭐 이런 고급 아파트 단독주택 단지도 나오고요. 저는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에 아파트 단독주택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랑 똑같은 거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똑같은 거고 오히려 더 심하죠. 보행자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게이트도 딱 수위가 경비가 서 있어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죠. 외부인 취급이죠. 보통 아파트 단지는 차량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건 보행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고급 단지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이런 우울한 시나리오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아파트 시대가 끝나기는커녕 단지의 시대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실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냥 저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전문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항상 이제 떠들고 다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만큼 도시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된다. 생활의 소지가 확대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마지막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만. 이제 아파트 단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주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죠. 캐치프레이즈를. 공급자 주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소유에서 공유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얘기인지 좀 분명하게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의 수요라는 것은 주택의 수요라는 것은 계층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장소별로 다 다릅니다. 전부 다른 조금씩 다 다른 주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단지식 개발 방식으로는 이런 계층별, 지역별, 장소별로 다 달라지는 이런 수요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층별, 지역별, 장소별, 특성별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이죠. 지금 대규모 단지로 펑펑 하는 것은 공급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단지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개발 단위가 작아져야 된다. 도시의 건축물인 것이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공급 주체가 굉장히 다원화돼야 된다. 공급주체가 굉장히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체 하나당 말하자면 한 동씩, 두 동씩 이렇게 짓는 기가지 주택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소유에서 공유도 이 소셜 믹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과 임대주택과 생활의 소시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그러한 공간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면 이렇지만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보려면 아마 도면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가 세 개의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출입구. 광장 주변에 약간의 녹지, 가운데 보행광장, 약간의 놀이터, 그 다음에 주출입구변에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상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주변과 딱 담으로 격리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 동네 상황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공공의 골목의 환경이 어쨌든 매일매일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못 만드냐는 거죠. 왜 이렇게.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아파트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힘들지만 공공이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왜 그걸 단지로 짓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낮은 임대료의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지금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수준으로 전체 주택의 20% 가까이 될 때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분들에게 주택 말고 사시면서 이용하라고 주는 같이 설치하는 녹지 또 운동시설 이런 것을 단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건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왜 내 세금으로 설치하는 녹지와 체육시설과 뭐 이런 것들을 왜 그분들만 사용하게 이 안에다가 꽁꽁 묶어서 설치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지역 주민의 공유 시설로서 공유할 수 있게 그것이 소유에서 공유죠. 공유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시설들과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얼마든지 이거를 개발하면서 주변에 작은 도서관도 하나 짓고
뭐 또 큰 무슨 생활 실내 수영장도 지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게 하고 이런 녹지들도 3층으로 같이 쓰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작은 블록이 하나하나가 다른 주체들이 이 다수 풀뿌리 공급 주체들이 하나씩 공급하면서 어떤 거는 LH가 임대주택으로 어떤 것은 민간이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셜 리스도 되고 이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무슨 임대주택 들어온다 막 반대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 단체로 들어온다 이거 반대하고 막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다 뭐 이래갖고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생활 SOC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역이 발전해도 저소득층의 시민들도 같이 살 수 있죠. 그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다. 지금 수도권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 못하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프로젝트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일단 벌써 시작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몇 가지 외국의 사례를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일본의 막부알이라고 그냥 이걸 보시면은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한 네몇 개의 사례가 이래서 직접 들어가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굳이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만큼 밀도가 나올까요?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면은 밀도가 나올까요?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면 15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H나 뭐 이런 공무원들이 그때 공급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가 있죠, 수도권에. 분당 신도시의 밀도가 헥타르당 50호입니다. 얘는 5층입니다. 5층이 이제 섞여 있죠? 102배입니다. 호수 밀도가 2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옆에서 보시죠. 이게 전부 다 이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전부 다 5층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가에는 5층을 넘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5층이죠? 5층.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설계가 아주 재밌게 돼 있죠. 길가 직접 만나니까 1층 집에 상가가 안 들어가는 1층에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걸로 설계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1층에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테니까 1층 집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건 설계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거 프라이버시 보호할 수 있고 재미난 집들을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건축가들이 설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어울리고. 영국의 런던의 얼스코트라는 것. 역시 이건 훨씬 더 고밀도입니다. 210호, 막부알의 2배죠. 분당의 4배입니다. 4배 되는 밀도를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거는 포츠담에, 독일 포츠담에 있는 이것이 분당하고 밀도가 비슷합니다. 몇 층이니까 3, 4층 정도 되지 않습니다. 3, 4층으로 조금 더 가득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설계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밀도를 내는데 유리해집니다. 일자로 이렇게 안 하고. 드릴게요.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런던의 그린치, 런던 그린치는 밀리는 유명한 일이죠. 2000년대 들어서 새로 개발한 용적률로 이건 나와 있죠. 352%가 되죠. 굉장히 고밀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접 이렇게 길에서 직접 들어가는 건물들로 단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굳이 단지라면 요 하나가 단지겠죠. 중정을 갖는 단지겠죠. 전부 다 길에서 직접 접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펜시티는 함부르크에 있는 게 마찬가지고요. 282있고 이쪽 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보시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암스테르담의 뭡니까? 노후화된 안 쓰게 된 기능을 상실한 그 항만을 하우징으로 이제 주거 건축으로 재개발한 재생시킨 곳이죠.
자그마치 400%가, 공정률 400%, 고밀 개발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높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400%라면 한 60층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이건 설계로 가능한 설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설계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수 있죠. 이거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또 360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다 아파트. 개별적으로 하나씩 사업 주체가 다른 것이죠. 설계자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또 다른 사례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왜 저렇게 못하느냐라는 거죠.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영대 교수지만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도해서 수도권에 지금 짓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일부라도 저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짓자. 언제까지 우리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만 계속 짓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 절차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미리 설계 개념과 계획 개념이 분명한 도시를 아까 보셨듯이 이런 개념이건 저런 개념이건 간에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집을 짓자. 지금은 도시계획부터 합니다. 무조건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미지가 분명치 않은 채 도시계획으로 땅을 다 나눠놓은 다음에 그냥 각각 단지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도시와 건축의 그 이미지가 미리 구성되는 마스터 플랜을 먼저 해서 이걸 공모 현상 설계로 모집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뽑아서 그걸 가지고서 도시 계획을 하자. 그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각각의 건물들과 블록들을 설계를 하자.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과천에 이런 당선안이 당선돼서 실제로 이걸 지금 도시 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확정을 해서 이런 모습의 도시가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당선작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거의 뭐 비슷한 성격이 유지된 상태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이런 유럽의 그런 도시들과 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죠. 가장 큰 우리 사회 지금 도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시가지 건축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에 그냥 서 있다는 거죠. 도시라는 건 원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라는 건 원래 그랬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게 생긴 거는 아파트 단지만 안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이러고 있고 전부 다 옛날에 우리 사회도 이러고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만 빼놓으면 우리의 모든 도시는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일부 지금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교사나 부천대전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 건설하는 3기 신도시나 이런 건 그렇게 하면 된다 치고, 그렇게 안 된다 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3만 개나 있는 기존의 단지들은 어떡합니까? 반 이상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3만 개나 되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되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건축할 때나 가능한데 그것도 민간 아파트 단지는 마음대로 못하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는 뭐 재건축할 때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이쪽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기존 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단지는 차선책이 있다.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식으로 담장을 치고 있고 여기다가 녹지를 많건적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은 이미 몇십 년 시간이 흐른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상가로 변해 있거나 뭐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공시설은 부족한, 놀이터도 부족하고 작은 도서관도 부족하고 뭐 이런 동네로 변해 있는 경우가 이런 데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계부 리모델링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경계부라도 이렇게 바꾸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설계를 해갖고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와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일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정책을 도와주는 대신에 요거 하나는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하자. 그리고 여기다 임대주택을 져서 혹은 상가를 져서 이 주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여기다가 이 땅을 뭐 50년 임대하든 뭐 하든 해갖고 50년 무상 임대하든 해갖고 작은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여기다가 지어서 이 주민들과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를 설치하는 기회로 잡고 지방정부와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귀중한 도시 가로 공간이 아파트 단지 담장으로 삭막한 길이 아니라 아주 활력 있는 문화시설과 이런 상가나 뭐 이런 주거시설이 있는 혹은 공원이 있는 개방된 공원이 있는 이런 시설로서 둘러싸여 있는 활력 있는 길로 만들면서 이 지역 전체의 도시 재생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단지가 다 이런 게 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단지를 잘 보면 단지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단지가 적지 않게 있다. 3만 개 중에는 상당수의 단지가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사실이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 사회가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지금 딱 8시가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제 오늘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박인석 교수님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석 교수님이 여기 오신 분들이,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전라북도 도의원들과 시군 의원들이 다소 와서 듣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나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 와서 듣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강연, 저는 이게 3번째 듣는 건데,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상상력이 자극되는 좋은 강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공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인석 명지대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예고로 진행하다 보니까 음향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4월 20일 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미진한 부분들 많이 저희 개선해서 좀 더 좋은 강의,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길 바라면서 오늘 시민아카데미 막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